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하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 어제도 만났는데 그쵸, 어저께 살롱에서 봤는데 되게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MIC를 오랜만에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진짜. 거기다가 또 미니님이랑 셜록님은 또 한 달 동안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인사를 못 나눴으니까. 그쵸. 그렇게 오래됐나? 네. 어떻게, 아니죠. 방송은 2주 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녹음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저는 9월부터 다시 백수가 됐어요. 좀 황당한 이유로 출근 중이던 작품에 사찰하게 됐는데 뭐 올해 약간 기운이 좀 심상치가 않네요. 뭐 촬영하던 작품이 중단되지를 않나 출근하던 작품에서 나오게 되질 않나 뭐 우여곡절이 많은 해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당분간은 여행도 좀 하고 책도 읽고 쉬면서 다른 일을 좀 찾아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뭔가 다들 결의에 찬 느낌이야. 비슷한데요. 저는 최근에 그냥 다시 좀 공부를 조금 더 시작해갖고, 약간 학생의 마인드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 룩도 대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돼도 저도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돈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예,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사는 일에 여전히 열심히 좀 매진을 하고 있고 돈 많이 벌고 싶네요. 진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 이제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붙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지. 언니 갑자기. 네. 추석 연휴도 지나고 저희가 이제 10월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어요. 네. 소담님. 소담님 진짜 뵈야 되는데 만나러 가야 되는데 소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네를 들으시고 저도 마침 얼마 전에 본 책이어서 재미있게 들었어요. 저는 주인공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 이거 똑같다. 우리가 느낀 거랑. 좀 애들이. 지금 읽기에는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소재가 독특해서 재밌었습니다. 방송은 더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를 들으시고 우리 코모스님이 와 200회 축하드려요. 뿌뿌.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서 뭘로 입문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2020년 에피소드부터 들은 기록이 있네요. 진짜 오래되셨다. 책과 영화를 다 이야기하는 채널이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은 제목으로 많이 들어서 읽을 책으로 메모해뒀었는데 읽었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읽어봐도 돼요. 대화로 듣는 게 더 재밌네요. 새로운 작품을 알아가게 되어서 본 작품에 대해 다른 감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딸에 대하여 개봉했는데 보셨나요? 책 다른 에피소드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보고 싶은데 학교에 있을 시간에 상영해서 못 보네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상영하던데 목요일에도 하나만 열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기대되는데 아쉽네요. 우리라도 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봄날의 햇살 우영우에서 윤경 배우? 동그라미 말고? 네, 동그라미 말고 그 봄날의 햇살 있잖아요. 우영우 보셨죠? 아니요. 죄송해요. 그 배우가 출연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던 영화거든요. 이거 저도 한번 보고 싶은 영화라서 제가 나중에 꼭 보고 나서 영화 같이 다루면 좋겠다 싶으면 저희 살롱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모스님 한번 오세요, 살롱. 그러게요. 코모스님 서울에 계실 때 저희 살롱 한번 참석해보세요. 코모스님이 되게 모범 댓글생이에요. 맞아요. 핸섬 가이즈 보고도 또 남겨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핸섬 가이즈 보고 아리가또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어머 저 최근에 너무 재밌게 봤는데 팟캐스트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흐흐. 정말 이희준 배우의 재발견이었죠. 맞아요. 오글거리는 연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경찰 역할 맡으신 배우님 연기 보며 혼자 영화관에서 빵 터졌는데 다들 연기파 배우분들이셔서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더 자주 나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님. 라일라이님도
200회 축하한다고 앞으로 쭉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약속. 아, 그리고 또 제가 코모스님 댓글을 소개하게 됐네요. 핸섬 가이즈 들으시고 봤으면 저도 조 감독님이랑 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만 들었는데도 안 끌리네. 아 진짜. 일단 한번 보시라고요. 나 이게 코머스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200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레미 파랑님이 핸섬 가이즈 보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예상 못하고 봤다가 계속 울면서 봤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너무 웃겼나 봐. 그치, 처음에는 이런 명배우들이 왜 이런 작품이 나왔지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연기를 너무 잘해버리니 그게 가장 큰 웃음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인데 연기를 잘하니 또 명작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호불호는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갈렸죠. 아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보신 언니들이 많아서 또 예,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아 낙탄 알다. 원님. 원님 200회 축하드려요. 조용히 듣고 있는 1일 조 감독님 팬입니다. 1일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1인이겠죠? 와, 제 팬. 아, 진짜 두 번째 만나는 제 팬이네요. 하루님 어디 계세요? 하루님 제발 저희 방송에도 좀 나와서 댓글 달아달라고요. 아,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쇼츠 보시고서 덱조기님, 이게 덱스를 되게 좋아하는 덱조기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영상 되게 좋다고 네 댓글 남겨주셨고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편에서 5일 연휴 보내고 출근했다. 일할 맛 안 난다. 서사 변태님 반갑다라는 돌비우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비우님이네. 아 정말 돌비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뭐 일주일에 한두 분씩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네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에 한 분씩만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유튜브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에서 저희 방송 계속 꾸준히 찾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월 3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저희가 막 개천절이네요. 진짜 맞아 쉬는 날이죠.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주가 1일도 쉬고 맞아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돼가지고 3일도 그래요? 쉬고 아주 그냥 회사 다니는 분들 신이 났어. 퐁당퐁당 쉬시겠네요. 연차 쓰면은 쭉 연휴가 그쵸. 되겠구나. 그 주에 그래서 아마 아예 연차 쓰고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니님 다녀올 수 있잖아. 갈 수 있는데 전 남들 다 갈 때 가면 비싸서 그치, 그래. 맞아. 백수는 남들 안 갈 때 가야 됩니다. 맞아. 그쵸. 프리랜서들의 숙명이죠 또 이런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10월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책이랑 영화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말하는 몸이라는 에세이 인터뷰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누기는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틀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영화하고 되게 비슷한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단편집이에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책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책을 고를 때 제가 유독 관심을 두고 보는 주제이기도 해요.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되게 못하는 게 이제 일단 되게 포기가 빠르고 지구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이게 저는 쌍방향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곁을 지키거나 뭐 힘이 되어주거나 응원이 되어주거나 하는 걸 오랫동안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셀럽 있고 연예인 있잖아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이건 나 혼자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 내 존재를. 그래서 길게 못 가고 길게 가야 6개월 이 정도에서 마음이 이제 끝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가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고 그리고 내가 계속 그 상대를 바라보더라도 이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더라도 그 곁에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더더욱. 그래서 그런 곁을 지키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총
일곱 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최은영 작가님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최은영 작가님이 쓰신 소설은 다 읽었어요. 첫 번째 소설이 쇼코의 미소였고 두 번째가 내게 무해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밝은 밤. 그건 장편이었죠. 그래서 세 편 다 읽었었고 다 재밌게 읽었었어요. 근데 뭔가 이번 책에서 좀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 전에 있는 소설들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관계를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소설에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느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돼라는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소설이 더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었던 소설이었고, 그래서 이 책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소설이 작년에 출간이 됐는데 그 해가 최은영 작가가 소설을 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여문 느낌? 이제 글들이 좀 더 여물고 생각과 어떤 그런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좀 더 여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번 살롱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그 살롱에서 같이 읽기 전에도 강릉 저희가 MT를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같이 이야기 나눴던 책이기도 한데 언니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읽으신 거잖아요. 처음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 느낌이 또 어떻게 달랐는지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그때 강릉 MT 갈 때 기차에서 부랴부랴 옆에 앉은 엄청 빨리 읽었겠다. 윤미님과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반은 전날 밤에 읽고 반은 기차에서 읽었는데 전날 밤에도 많이 울었었어요. 뭔가 이 조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전에 뭐 쇼코의 미소보다 훨씬 더 이 책 안에 이야기 안에 내가 훅 들어가게끔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연상되는 그런 것들이 이 맞아요. 책에 많이 나와서 더 이입이 좀 더 잘 됐던 것 같고, 기차에서도 유미님이랑 저랑 둘 다 눈물 안 흘리려고 서로 이렇게 유미님도 흘리고 귀여워. 막 이렇게 눈물을 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쇼코의 미소를 엄청 인상 깊게 읽진 않았었어요. 이게 작가님이 29살에 등단하셨던 책이 쇼코의 미소였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이 10주년으로 이제 39에 쓰신 책인데, 그 첫 책과 이제 지금 가장 최근 책을 읽게 된 건데, 전 중간에 밝은 밤이나 이건 못 봐가지고 근데 되게 뭐랄까 되게 연근 느낌 정말 그 나이와 그 연륜이 느껴지는 쇼코의 미소 때는 약간 상큼한 느낌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좀 연근 느낌이 있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 좀 뭐랄까 이게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주제 그런 단편들이 모여 있어서 맞아요. 조금 제가 이거 책을 펼치면서 생각보다 무거워서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싫은 놀람은 아니었고 되게 뭐랄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씁쓸함, 헛헛함 뭐 이런 맞아.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좋은 책 읽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은영 작가님 책을 다 읽었네요. 다 4권 다 읽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초창기 때 살롱에 나와서 쇼코의 미소로 저희가 살롱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참석했던 언니들이 쇼코의 미소를 보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이게 눈물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잘 이해를 못했던 사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책들도 재밌게 읽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았어요. 이 책은 너무너무 좋았던 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책이 너무 슬프고,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거는 되게 무거웠다라는 느낌이 받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좀 마주해서 힘든 순간들이 또 울컥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돌아보지 못했고 또 이제 무심히 지나가 버렸거나 혹은 무시했던 감정들을 계속 마주해야 돼서 사실 그 부분이 좀 힘들었고, 각자의 입장이라는 걸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사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위주였다면 뭔가
철이 들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감정이 좀 유연해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으면은 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계기가 없으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으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내가 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그 상황과 추억들 그리고 혹은 뭐 흑역사들 이런 거를 좀 마주하면서 되게 미안한 것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심하고 무지했던 나를 또 마주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저희가 학습이 되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묘사를 해놓으니까 그치. 저희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보이던 것들을 보게 되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이런 책의 물론 매력이기도 하지만 최은영 작가 책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책이 되게 좋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총 7편의 단편이 수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저희가 한 편씩 n분의 1로 책임을 나눠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선정한 책이 아니죠. 답신이라는 단편입니다. 이 단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진짜 심플해요. 다음 주에 하게 될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하고 굉장히 그 이야기의 결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단편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가장 좋았던 이야기는 사실 첫 번째 이야기였거든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표제작이 되게 좋았었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영화랑 뭔가 좀 이렇게 싱크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저라도 할걸. 아니에요. 그래서 답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답신이라는 단편은 말 그대로 편지를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제목처럼 편지를 쓰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중간중간 도대체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편지가 조카에게 쓰는 자기의 조카, 언니의 딸에게 쓰는 그런 편지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중간중간에 편지글로 소개하는 것들이 자신의 상황이에요. 나는 왜 너에게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 그리고 왜 너를 만나지 못할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된 이유, 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에피소드를 마치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래서 마지막엔 그래서 못 만나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화자는 언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셋이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엄마가 20대 때 도망을 쳤던 거죠. 아버지와 삶이 퍽퍽하고 뭔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뭐 알 수 없죠. 왜 도망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니가 7살 때 그리고 4살 때 어머니가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그냥 집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엄마의 기억도 없어. 근데 언니는 그래도 얼핏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언니와 이제 이 화자는 엄마를 좀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생활할 수 없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사랑을 전혀 주질 않은 거예요. 이 자매들에게. 그래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특히나 언니는 동생을 엄청 엄마처럼 이렇게 살뜰히 보살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언니에 대한 애착이 엄청났어요. 엄청난 상황이었는데 언니가 어느 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되게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의 차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게 학교 교련 선생님이었던 것이고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진 않고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던 언니가 임신했다. 그치. 나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때 봤던 그 고등학교 시절의 교련 선생님 그 남성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첫 인상 자체가 그 후줄근한 베이지색 목 늘어난 티셔츠에 면바지, 멸치처럼 마른 몸 인상 자체가 좋지 않은데 첫눈에 이 남성이 화자를 보면서 첫 마디가 딱 이거예요. 치마 줄였어?
얼마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일지가 그려지는 거죠. 첫 인상부터 이미 이 남성에 대해서 형부가 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뭐 말릴 수 없잖아. 이미 임신을 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살 차이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동생이 아무리 봐도 좋은 남자가 아니야. 그 집을 언니의 집을 찾아갈 때마다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언니는 저런 남자와 왜 살아가려고 하지? 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 떨치지 못하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형부도 공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처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세 사람이 되게 애매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니로 인해서 동생이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형부를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건 이 상황이에요. 칼로 찌르게 된 동기 자체가 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언니가 맞고 있는 거를 자기가 봤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자기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발적으로 형부에게 이제 그러지 마 하면서 칼을 찔렀던 것인데 거기서 언니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거죠. 우발적인 상황 전혀 아니었고 되게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남편에게 동생이 평소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싸우는 그런 과정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의 감정으로 찔렀던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여기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는 변호사와 함께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되게 정당방위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혼자 한 짓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니에 대한 감정도 완전히 차갑게 식어요. 더 이상 나는 언니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답신의 이야기입니다.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우리가 뭐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시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그런 점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렇게까지 미워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를 보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꼭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린다. 혹은 반대로 그냥 그래 네 삶은 네 삶이지 언니의 삶은 언니의 삶이지 하고 그냥 선택을 존중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둘 중에 하나의 그런 관계로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니님이나 셜록님에게도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이 답신의 화자라면 만약에 언니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진짜 아니야 진짜 안 돼 하고 막 데리고 와서 어디 집에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 그리고 막 말릴 것인지 아니면은 언니의 삶은 언니의 삶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냥 존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기하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격렬한 관리자 ESTJ로서 이런 강연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가족과 생판남의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한데 생판남이면 사실 제가 어떻게 인볼브를 해서 이걸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죠. 그게 뭔가 이렇게 진짜 내 친한 친구라거나 가족이라면 몰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뭐 맞고 있는 거 봤어. 근데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막 거기서 나서서 막 무슨 관계냐, 뭐 남편이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는 사실은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는 무조건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애까지 있다면 더더욱 우리나라도 뭐 그 애들 그렇게 뭐 아동복지국 같은 뭐 그런 데가
맞겠죠? 사회복지사들 그런 걸 조사하는 그런데 곳이. 해서 아이가 이런 폭력적인 환경에서 좀 자라고 있다. 그렇게 어떤 시민으로서 신고의 의무까지는 남이라면 할 것 같고 이제 이 단편처럼 친언니라거나 아니면 가족이라면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나아지게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같이 만약에 그 피해자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게 너무 막 그 상황에 막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서 혹은 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가해자가 두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 혼자라도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막 그걸 해결하게끔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상황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은 사실 그 밖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딱 그 펼쳐 나갔을 때, 그러니까 헤쳐 나갔을 때에 오는 그 행복을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되게 전 용기를 주고 같이 해보자고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단편으로 치면 동생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구를 칼로 찌른다는 건 아니고 그건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돈 벌면 그런 쪽으로 좀 사회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쉼터나 아니면 그렇게 나쁜 새끼들 좀 이렇게 피해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건 충분히 저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여동생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그 사실 법정에서 인정한 건 전 이해할 수는 없어. 그래. 그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행동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니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그 동생이 전 더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도 더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분리를 시킨 다음에는 무언가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법정 이후의 상황은 좀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언니는 약간 저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어떤 신도처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그 가스라이팅과 두려움과 그 약간 그 애정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 저 사람만 나를 사랑한다. 왜 그런 가해자들은 주변과 다 이 피해자들의 관계를 다 끊어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만이 이 피해자의 전체 그 세상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수법을 사이비 종교도 쓰고 이런 가해자들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밖에서 인볼브를 해서 그 상황을 눈을 튀게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라면 동생처럼 촉촉촉 동생의 그 행동이 그 액션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너무 웃기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언니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웃겨. 동생처럼 저는 하겠다. 철롱님은 어때요? 미인님이랑 비슷해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연인이든 부부든 어떤 관계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들만의 그 사랑은 그 당사자들만의 감정, 어떤 좀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제3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근데 예전에는 전 정말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저의 그냥 이러면은 쟤랑 나의 관계도 상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항상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도 굉장히 서운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놓친 감정이 있었나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제3자거든요. 아까 그 언니하고 동생 말씀하셨지만 그 동생은 싸울 의지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까 포기를 한 건데 코치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는 순간 코치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게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언니를 지키는 나름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 이 동생은.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요. 대신 이제 한 번은 얘기해요. 한 번은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올바른 사랑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너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 수 있다라고 언지를 주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 그 친구의 눈이 트일 수 있게 내 의사는 전달하되 또 얘기는 할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청하면 내가 항상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랑이라는 건 뭐 그게 엄마든 오빠든 그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그들만이 일단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뭔가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개입하는 순간 어쨌든 난 나의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일단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뜯어말릴 수 있는 뭔가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다 의사를 가진 인간들이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화자의 언니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은 더 파고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철벽이니까. 맞아요.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화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이런 지점들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는 옳고 언니는 그르고 나는 맞고 언니는 틀리고 나는 알고 언니는 모르고 나는 할 수 있고 언니는 할 수 없고 나는 용감하고 언니는 비겁하고 나는 독립적이고 언니는 의존적이고 나는 떳떳하고 언니는 비굴하고 나는 배려하고 언니는 이기적이고 나는 언니를 지켰고 언니는 나를 버렸지. 이 모든 것이 분명해서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라고 믿었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기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야.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한심하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화자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를 계속 한심하게만 보고 틀렸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나에게 사랑을 줬던 사람인 거야. 맞아. 언니가 정말 자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오리털파카 사다 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그런 걸 전혀 못 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줬던 것,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니까 나중에 또 후회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내가 왜 그때 언니를 더 보살피지 못했을까? 언니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더 채워줄 생각을 못했을까? 왜 미워만 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을까? 그런 것에서의 후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화자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일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화자가 결국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한 번 언니를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자기를 키워줬던 고모 맞나요?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언니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때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만나서 별말을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별말을 하지 않고 뭐 연락처도 묻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헤어지고 그 뒤로는 아예 소식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언니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그런 사정을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걸로 그렇게 뒤에 마지막에 이제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됐다. 그리고 나는 너를 왜 만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 거죠. 왜 작가는 그러면 언니가 아닌 조카에게 편지를 쓰게 했을까? 그리고 보면 그냥 편지도 아니에요. 답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화자가 뭘 받은 게 없잖아요. 그 뭐 편지를 받았거나 따로 무슨 어떤 뭐 연락을 받은 게 없었는데 답신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과 조카에게 쓰는 답신으로 끝이 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게 좀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 이게 뭐 편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목이 답신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신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은 이후에 쓰는 답장을 거죠. 쓰는 건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화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고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편지가 답신일까? 혹은 조카가
이 편지에 답신을 해주길 원해서 제목이 답신일까? 뭔가 되게 고민은 해봤는데 사실 답은 잘 모르겠기는 해요. 결론 모른다. I don't know. 근데 언니가 아닌 조카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거는 어쨌든 언니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동생은 사실은 다가가려고 해요. 눈빛으로라도. 근데 언니가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언니는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 죽어. 돌아버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정말 그때서야 정말 화자가 정말 끝이구나. 앞으로 난 조카 너를 볼 수 없겠구나라고 또 되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언니에게는 사실 편지를 쓰든 뭘 하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이제 알아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뭐 교류나 이런 거가 물론 이 편지를 실제 보낼 수 없을 수도 있고 보냈다가 뭐 답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조카가 아니었을까? 조카 너라도. 그래서 정작 사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니였겠지만 뭐 그래도 조카한테 편지를 써서라도 어떤 소통하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자기 치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일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복귀하는 거라면 편지는 좀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느낌이 크니까 그게 화자에겐 좀 필요했던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언니보단 조카가 좀 가능성의 영역이었구나. 조카에게 썼던 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는 이 동생이 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일단 보였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진술되는 시점에서의 화자는 굉장히 어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옳고 언니는 그르고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던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언니한테 버림받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언니는 거짓 진술을 해서 나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결국. 남편을 선택했어. 그럼 이제 언니는 나한테 되게 미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너무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 가까운 친구든 어떤 관계든 가끔씩은 이런 껄끄러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게 당사자일 경우에는 서로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가끔씩은 그 사람과 나하고의 어떤 공동의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어린 조카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조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화자도 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나도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이 추운 겨울날 언니가 나한테 파카 하나 사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엄청 고생을 하고 그쵸, 알바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치. 나는 사랑받았거든 언니한테. 그치만 결국은 언니한테는 내가 그만한 사랑을 줬나? 하고 내가 되물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매개로 있는 게 저는 조카였다고 생각해서 좀 더 진솔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는 언니한테 받은 거에 대한 이제 언니를 좀 더 보기 시작하면서 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의 답신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언니에게 받았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조카를 보면서 정말 그 무한한 그 애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니 라는 거에서 충분히 나는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느꼈고 그 고마움에 대한 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답신이라는 제목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아닐까? 내가 받았던 감정, 내가 받았던 사랑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지라는 그런 감정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데 조카는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모가 사라졌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릴 때 4살 때 엄마가 떠나갔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야. 조카가 4살 때 나는 감옥에 가게 됐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아예 이제 조카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 조카는 기억도 안 나겠죠. 내 존재가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무 궁금해하고 있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냥 조카는 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너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게 이 화자와 언니 둘 다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는 부재한 상황이고 둘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언니는 그런 애정 결핍에서 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조카가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빛나는 존재야 라는 거를 멀리서라도 이렇게 붙이지 못할 편지로라도 그러니까 너는 언니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썼으면 좋겠다 편지. 근데 왜냐면 난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같거든요. 내가 온전히 사랑받았다는 경험. 그게 이제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는 계속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카가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자라서 혹시 언니처럼 이렇게 결핍된 상황에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나 여전히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의미가 되게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친가 쪽이 다 이제 경남이라서 되게 다 무뚝뚝하세요. 근데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올라올 때 항상 저한테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사랑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근데 중요하다니까? 기차 타고 올라오는 그 시간 내내 너무 약간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 맞아. 나한테는 우리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확실히 여기 있어서 경상도 남자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연습했겠어. 다.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표현을 해야 알아요. 맞아요. 표현하세요. 네, 답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까지 한번 엿볼 수 있었고요.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미니님이 선정한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저는 한목 두목할 때 몫이라는 단편인데 이 책의 두 번째 단편이고 이 단편은 세 여자에 대한 3명의 대학생, 여대생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줄거리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화자인 혜진은 정윤의 그 선배인 정윤의 A 여대 집단 폭력에 대한 글을 교지에서 보고 감명을 받고 그 학교 편집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동기인 희영과 그 글을 썼던 선배인 정윤을 만나게 되는데 정윤은 가장 이 동아리 내에서도 편집부에서도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사고방식의 글쓰기 그리고 논리적인 언변을 펼치는 되게 멋있는 선배였고 동기인 희영은 되게 타고난 관찰력과 자기 생각을 끝까지 끌어나가는 용기 그리고 뭐 지력을 가진 그런 동기였어요. 근데 반면에 이 화자인 혜진은 논의를 잘 정리는 하는데 필력은 좀 모자란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 빛나는 재능을 가진 희영과 정윤을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치열하게 교제실을 이제 기사를 논의하던 중에 혜진은 자신이 되게 존경하던 선배인 정윤이 남성 사상으로 점철된 용욱 선배와 사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정윤이 갑자기 희영이 가지고 온 이슈인 여성 문제를 다룬 기사들을 막 킬시키고 여성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인 뭐 계급과 민족 담론 이런 문제가 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사회 문제가 여성 문제보다 더 중요해. 라고 그녀가 그동안 해왔던 논리와는 거의 반대된 입장을 펼치는 거죠. 갑자기 남친이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되게 이런 정윤의 행동에 희영은 엄청 실망을 해요. 왜냐면 희영도 정윤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희영은 편집부를 나가게 되고 졸업 후에 실제 여성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실질적인 기지촌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돕는 기지촌 운동가 일을 하게 되고 정윤은 그 용욱 선배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뒷바라지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던 화자인 혜진이
혜진은 편집부에 끝까지 남아서 졸업 후에 기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 세 여자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선택이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이들이 어떤 미래를 그리겠구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말로 가서 저는 좀 이 책이 뭐랄까 충격보다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 과거 시기를 그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렇지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았었지 우리 엄마 시대 때 이렇게 살았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언니는 이 가장 진취적이던 정윤 선배가 용욱 선배랑 사귀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공부를 포기하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난 그 결정을 하잖아요. 가장 진취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정윤이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나요 혹시?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으면은 아유 이해 안 돼 그냥 말 텐데 왜 저래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짝이던 사람이 결국 하는 선택은 결국 그냥 안정적인 어떤 그냥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 누군가가 보더라도 아 그냥 되게 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거든요. 자신이 아닌 남자를 위한 희생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시대 때는 이게 너무 또 당연한 선택이었으니까 사실은 저는 시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선배나 친구가 있다면 왜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사실 여성들에게 내려지는 사회적인 숙제가 명확한 이런 시기에 사는 사람한테 이 선택을 했다고 욕하거나 비난할 수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시대 때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가 하나 있는데 되게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90학번 학우들이 뭘 하고 지내나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남성들은 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 이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다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열흘 중에 9명이 뭐 보육교사, 주부, 마트 약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어린 나이였는데 그럼 공부 왜 하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행히 제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해서 대신 이제 또 저출산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여성들도 여성의 삶을 더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세상이 온 거니까. 근데 이 시대였다면은 뭐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언니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5년 전쯤 20대 초중반쯤에 10살 많았던 남친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 약간 막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중간집이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되게 그 충청도 가수원집 아들내미였는데 듣고 있나요? 이름이 근데 되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황이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저랑 남친구 둘 다 이제 영화인이고 비정규직에 이제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어리기도 하고 이제 한창 일을 할 때였는데 이제 남친구는 조감독까지 되고 이제 감독이 되지 않으면 더 올라갈 데가 없고 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독이 되기는 쉽지 않고. 근데 그때 그 남친 엄마가 저한테 자네 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 생각이 없나? 뒷바라지는 우리가 해주겠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둘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면 자기 아들한테 가지라고 그렇지. 해야지. 왜 남의 딸한테? 그것도 저는 어리고 앞날이 훨씬 창창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 끌려왔는데 나한테 갑자기 공무원을 하라고? 나는 공무원을 할 거였으면 내가 다른 과를 같이 영문학과를 왜 가서 나는 지금 내 꿈을 향해 잘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영부영 결혼을 할 거야 너?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확 깨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집이어가지고 만약 결혼했다면 그 연세대 90학번 언니들처럼 저도 과수원에서 복숭아 따면서 그냥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있겠지. 그치 공무원하고 있겠지. 공무원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 꿈을 포기하고 내 팔자에도 없는 뭐 공무원을 하고 막 복숭아를 따고 산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근데 그때는 그게 그
그 부모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이었던 거지.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었던 거지. 상황에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의 딸한테 하는 것도 물론 미안은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막 그게 내 아들을 위한 거지.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치, 내 아들을 위한 거지. 그게 맞아. 불과 15년 전 일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이 정윤의 선택이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이었으면 야 네가 공부 더 잘하는데 걔한테 남편한테 네 뒷바라지를 하라고 해라고 했겠지만 근데 그럴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이제 제일 글을 잘 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던 희영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 몸으로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여성들을 도와주는 기지초 운동가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된 정윤이 희영한테 가가지고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그런 일을 네가 잘하던 일을 더 해보는 게 어떠냐. 그게 더 오히려 그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희영이 글을 쓰는 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야말로 읽고 쓰는 것만으로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부채감을 털어버리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지촌 여성들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글을 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글은 곧 자신의 그 실제 상황과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희영은. 그래서 언니들은 이 희영이 글을 쓰는 대신 직접적인 그 문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이 희영하고 혜진은 서로의 사실 달란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걸 봤을 때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이라는 게 되게 무리하다는 걸 알 정도로 오래 살아버렸어. 그래서 너는 이거 잘했는데 의외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희영이죠. 희영이가 하는 설명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나도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 과연 내가 그 글 뒤에 숨어서 하고서 내가 정의롭게 나는 할 몫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양심적인 언론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통해서. 근데 또 희영이 그렇게 이 기지촌 운동가 생활을 한 3년 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글을 쓰진 않아요. 막 그냥 뭐 어디 회사 격리 이런 일을 하는데 또 현실로 돌아가죠. 네, 그 본인이 좀 감당하기 버거웠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희영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진짜 이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느낀다라는 거는 와 진짜 이거는 자기가 당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희영의 선택이 진짜 이러기 정말 어렵고 맞아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저는 작가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아? 지금 그 다음 단계까지 너는 뭘 하고 있어? 그리고 혹은 다른 작가들에게도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글로써 사회적 약자들이라던가 평등이라던가 어떤 같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지적인 복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저는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희영이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최은영 작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혜진이도 자기고 정윤이도 자기야. 내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최은영 작가도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글을 계속해서 좀 소수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희영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이 단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곁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너무 전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전개로 가기 전에 글이 주는 또 힘에 대한 부각도 많이 돼 있어서 아 이거를 문제화를 시키고 이슈로 만들어주는 건 사실 그 글의 힘이잖아요. 또 그걸 한번 느끼고 가는 지점까지 만들어줘서 전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 편집부에서 다루는 여러 기사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뭐 미순이 사건, 네, 효순이 미선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고, 그리고 그 그 용금이 집단 사건도 폭행 있고. 사건도 실제로 이화여대에서 네네. 있었던 그 여대 축제할 때 고려대 남학생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집단 폭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놀이처럼. 그런 일들,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 소설에 인볼브를 시키면서 사실 이 독자인 우리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복귀하게끔 만드는, 저는 이것도 글의 힘이라고 또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 혜진이 글로써 그러니까 혜진? 있고 이 최은영 작가가 글로써 그런 일을 한다면 또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희영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전 혜진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을 희영한테 했는지, 그리고 희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희영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어찌됐든 너무 거기에 이제 본인이 아예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잖아요. 던져버렸죠. 그리고 3년 만에 사실은 나가 떨어지긴 했어. 힘들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치만 후회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해봤으니까. 그럼요. 아니 되게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혜진이 입장에서는 엄청 멋있다고 또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해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그런 전개여가지고 그래서 이 몫이라는 게 그러니까 각자의 몫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누가 누구를 짠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단편이 그러니까 이전 단편들보다 확실히 좀 더 한 발 더 나아갔다는 느낌이 맞아요. 자꾸 드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되게 많은 좋았어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아 미니님의 아주 찰떡 같은 선정 좋았습니다. 셜록님이 선정한 단편은요? 제가 선정한 단편은 마지막 챕터에 있는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이라는 단편인데요. 재밌었어요. 너무 예,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제가 이 단편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이 단편에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모든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또 무력함, 냉정함 약간 이런 상황도 다 이해가 돼서 저한테는 가장 좀 슬펐던 챕터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게 저희 상황과도 맞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 네. 줄거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인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일단은 어머니 역할이 이제 기남은 9살 때 가족한테 버려져서 식모일을 하면서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5살의 딸을 가진 미혼부죠. 미혼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두 딸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경은 둘째 딸인데 기남의 작은 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홍콩으로 이사를 와서 남편인 제임스하고 아들 마이클하고 홍콩에 살고 있는데 5년 만에 이제 기남을 초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또 우경의 귀여운 아들인 마이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경의 집에는 헬퍼로 도와주고 있는 제인이라는 가정부가 있고요. 또 딸 진경이라고 있어요. 첫째 딸인데 이 진경은 기남이 출산을 한 딸이 아니고 즉 남편의 전처가 출산한 딸인데 우경과는 8살 차이가 나고 사랑받지 못한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지금 알코올 중독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우경이 5년 만에 홍콩에서 어머니인 기남을 초대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기남은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수화물을 분실하게 돼요. 그래서 한 여자의 도움으로 기남은 우경과 손주 마이클을 만나게 되는데 우경의 집에는 일하는 헬퍼 제인이 있는데 제인을 보면서 기남은 자기가 9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막 떠올려요. 헬퍼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우경에게 자신을 막대했던 사람들과 그때의 서운함 또 딸한테 거리감을 좀
기남은 느끼는데요. 기남은 우경과 함께 지내면서 오랜만에 딸을 만났다는 행복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불편함도 있고. 네, 불편함. 우경은 집안하고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시어머니와는 또 되게 친근하게 통화를 하고 또 귀남은 이걸 보면서 또 서운함도 들고 동시에 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떤 잘못된 점을 내가 보인 걸까? 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귀남이 마이클이 친구 생일 파티 가는 날 처음으로 홍콩에 또 혼자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취미인 탁구를 현지인들하고 함께하고 근데 기분이 잠깐 좋았다가 자기가 다 가방도 잊어버리고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또 우경한테 혼날까 봐 막 긴장을 해요. 진짜? 아 무서워. 딸들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경이 기남한테 이날 굉장히 쏟아내지 못했던 뭔가 감정들을 좀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냐?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짜증을 내고 그러고서 기남이 방에 들어와 버리는데 아들 마이클이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부끄러워? 부끄러워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항상 나한테 너무 다정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경에게 너무 다정해서 안 되는 존재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되고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진짜. 근데 너 너무 슬펐어요. 맞아. 슬프기도 했어. 맞아.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남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쫓아가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경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봤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우경이가 너무너무 사실 이해가 되는 면이 많았어서. 근데 사실 우경이가 좋은 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니들은 우경이를 보면서 왜 저렇게 5년 만에 보는 엄마한테 무심하지? 우경이 이해가 되셨나요? 딸이라면 조금은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우경에게? 왜냐면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아들과 엄마였다면 또 이게 제가 아들이 아니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좀 제 겉에서 보기엔 좀 그 관계는 좀 단순해 보이거든요. 뭐 엄마의 외사랑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엄마와 아들은 가끔 뭐 연인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엄마와 딸은 뭔가 묘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 이런 느낌이 항상 저는 어떤 엄마와 딸이든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같은 여자로서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진짜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하는 뭐 그런 감정들 그 되게 복잡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드는 거죠. 막 좋으면서 싫고 막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막 그런 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경의 상황은 좀 특별한 게 그 5살짜리 딸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첫째 딸이 진경인데 그리고 이 우경은 사실은 엄마 아빠의 둘 다의 친딸인 거고 진경은 이제 배다른 엄마의 그렇죠. 배다른 딸인 건데 사실은 진경과 자신의 친엄마의 관계가 자기와의 관계보다 더 애틋해요. 그런 그 진경이 약간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아빠가 오히려 진경보다 우경을 더 좋아하거든요. 자기 그 친딸보다 그러니까 둘 다 친딸이긴 하지만 그 지금 결혼한 이제 이 기남 맞나? 엄마와 그 자기 사이에서 나온 우경을 훨씬 더 편해해요. 근데 자기는 아빠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엄마의 사랑은 정작 진경보다 덜 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커오면서 계속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의 질투심? 진경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엄마는 내가 친딸인데 왜 저 언니를 더 저렇게 챙기는 거지? 왜 둘이 더 저렇게 애틋해? 라는 그런 감정들이 평생에 걸쳐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어머니와는 자기 엄마와 갖고 싶었던 그런 애정 어린 관계를 지금 노력해서라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관계는 진짜 가족이면 힘들거든요. 가족일수록 더 좀 막대하게 되니까. 근데 남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그런 애정 어린 관계가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경도 좀 안타깝다. 뭐 물론 자기 아빠의 사랑은 받았지만 엄마와 그 자매와 뭐 이런 자기 정작 같은 동성에게서 충분한 사랑은 본인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 아닐까? 저는 근데 일단 궁금했던 거는 과연 진경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우경도 알고 있었을까?가 일단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아직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그냥 얘기하지 않고 내 딸인 것처럼 엄마가 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경과 진경이 배다른 그런 자매가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엄마가 편애한다라고 느꼈을까에 대한 것도 저는 기남의 성격상 그렇게 편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워낙 착한 사람이고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경이보다 진경이가 자기 실속을 못 챙기니까 보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 어릴 때도 막 자기 친엄마도 아닌데 신발 데펴놓고 진경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있는 거죠. 계산이 없어. 그리고 다정한 아이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되게 자기 거 못 챙겨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엄마는 그걸 되게 알아봤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알코올 중독, 여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나옵니다. 네, 진경이. 문제가 있어서 뭐 알코올 중독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아이에게는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있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예민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엄마 기남 눈에는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두 사람 사이에서 통하는 어떤 감정선이 있었을 것인데 저는 우경이의 성격이라면 그것도 안 보였을 것 같아. 진짜? 네. 우경이의 성격이면 우경이는 정말 자기 거 딱딱 챙기고 딱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 해서 좋을 것과 해서 나쁠 것들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가정, 번듯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같은 것도 명확한 인물로 보여요. 그래서 남편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도 되게 좋았겠죠. 여튼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이상적이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집은 뭔가가 모자라고 허전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그 집안에 되게 소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계산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드러나는 도드라지는 그러니까 헬퍼한테 하는 행동들도 엄마는 자기 과거에 이렇게 가정부 식모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모살이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서러움들이 있는데 이 제인이라는 헬퍼를 보면서도 내 과거가 떠오르고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좀 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경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경이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자라서 내 걸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인물인데 엄마는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더 헤아려도 보고 야, 왜 세상을 그렇게 딱딱하게만 봐 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거지. 근데 우경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 애정이 좀 뭐 부족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세대 간에 분명한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경이는 진짜 남편이랑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경이가 이제 내 딸은 아니지만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하니까 서로 보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나를 좀 더 닮은 자녀들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우경이는 너무 다른 인물인 거야. 너무 다른 인물인데 그런 인물들끼리 내가 과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어디까지 품을 수 있고 얘는 과연 나를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얘는 알고는 싶어 할까? 하는 부분에서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관계여서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여기서 기남이 애딸린 미혼남하고 미혼부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진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살인 진경을 만났는데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왜냐하면 평생을 무시받고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버려지고 사실 가족한테 버려진 것도 힘들어서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6남매 중에서 그냥 마지막 딸이어서 버려진 건데 집안이 못 사는 것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상실감과 좀 외로움이 항상 있는데 만나게 된 그 5살짜리 진경이라는 딸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구하고 또 자기의 모든 걸 막 주려고 그래. 맞아. 막 사랑을 너무 주니까 이걸 어떻게 저버려. 그러고서 이제 이 결혼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나에게 공감을 되게 잘해주고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약점으로 이용해서 맞아. 날 평생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남편은 사업으로 돈을 또 되게 잘 벌어서 두 딸들 진경이도 박사까지 지금 공부를 시킨 상태고 딸들 유학도 보내고 둘째는 유학도 보내고. 예. 근데 이상하게 진경이는 자기 친딸이잖아요. 뭐 둘 다 친딸이지만 근데, 우경이 친딸이죠? 둘 다 아빠한테는 둘 다 아빠 친딸이라. 입장에서. 아빠한테는. 근데 진경이도 친딸임에도 이상하게 둘이 싸우면 우경이 편만 들고 진경이를 되게 무시해요. 엄청 무시하는데 또 진경이 입장으로 보면은 나는 평생 사랑을 막 갈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엄마에게 사랑을 막 줬는데 이 엄마도 무력했어. 아버지가 자기를 구박하고 할 때 한 번쯤은 내 편을 들어줄 만한데 한 번쯤은 날 위해 나서줄 만한데 그러니까 진경이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술에 의존을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또 우경의 입장을 보면은 우경이는 엄청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그냥 막 공감을 안 하고 못하고 떠나서 성향을 떠나서 그냥 철없이 사랑만 받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뭔지 모르고 눈치 보는 게 뭔지 맞아요. 모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자라는데 이제는 자기가 본 세상이 많아지고 자기 세계가 커지다 보니까 모든 게 또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참아? 왜 참아? 근데 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를 사실 가서 도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의 도피를 가서 그냥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나는 이 시어머니랑 비슷해. 더 공감을 받아. 나도 더 공감하고 이게 원래 내 세상이야라고 좀 뭔가 그냥 나의 자유를 좀 부정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가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딸하고 엄마 사이는 서로에게 좀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입하기도 뭔가 분신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다 분명히 엄마를 보면서 나를 봤을 거예요. 그런 면도 근데 있겠죠. 내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이 모든 짜증과 화와 이런 거는 그냥 본인한테 좀 약간 내뱉는 게 아니었을까? 나도 나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기남도 당연히 그걸 알았던 것 같은데 사실 기남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이 맞잖아요. 근데 우경을 보면은 우경은 너무 무심한 딸이거든. 그리고 헬퍼한테도 쟤는 일요일 날 나가니까 쟤는 그럼 어디 가 있는 거니 물어봤더니 그거 우리가 왜 신경 써?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엄마도 이 식모의 삶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왜 날 한번 생각해주지 못하지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표현하지 않아.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들 마이클이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랬는데요. 너무 다정한 건 나쁜 거래요. 라는 말인데, 이 말 너무 사실 슬픈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 그 생각은 해요. 이 인물들 중에서 서로에게 다정했던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생각해요. 난 누구도 누구에게 다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도 다정함이 아니고, 무조건 피하는 것도 다정함이 아니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주는 것도 다정함이 아니고, 그래서 저 정말 좀 안타까웠던, 관계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언니들은 이 다정한 건 나쁜 거예요라는 말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다정함이 과연 뭘까요? 일단 이 마이클 너무 귀엽죠. 마이클 너무 귀엽지. 마이클 천사야. 마이클이 제일 다정했어. 그러니까 아들을 잘났어. 엄마는 아주 얼음 공주인데 마이클 너무 다정해. 마이클 태아 같아. 태아 너무 귀여워.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우경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차갑고 원래 이렇게 태어났을 거라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는 생각보다는 전 그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우경도 그 집 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물론 아빠의 사랑은 받았지만 뭔가 계속 결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고 계속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예뻐해주던 아빠가 뭐 돌아가시고 해도 장례식도 안 가요. 장례식도 안 오는 그 정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그냥 차가운 성격의 아이라기보다 뭔가 좀 큰 상처가 있는 우경도. 근데 미니님 진짜 따뜻하다 마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이 관계를 사실 끊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우경이 그런 감정을 좀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이클이 이게 엄마가 너무 다정한 건 나쁜 거래요. 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우경이 생각하는 기남, 우경이 생각하는 다정함은 착하다 못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호구를 그러니까 다정함으로 그냥 자신이 피해 보더라도 남을 먼저 위하고 예를 들면 보증서 주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골칫덩이지. 착하다 못해. 자기가 피해를 보고 막 해도 그냥 자기가 피해 보고 말지 남에게 뭐 해는 당연히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하다. 그 누군가는 다정함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또 자기 그 어린 아들한테 야 니네 할머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정한 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네 입속을 차리고 살아야 돼. 엄마처럼. 그 이야기의 어떤 쪽소판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우경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경도 많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근데 진짜 미니님 엄청 따뜻한 사람이다. 난 우경이 되게 얄미웠기만 했거든. 진짜 이 우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진짜 저는 최은혜 작가님의 책이 아쉬운 지점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화자에게 너무 이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화자가 되게 그러니까 상대가 보기에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기남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경한테 진짜 잘못했구나, 잘못한 점들이 있었겠다라고 이해하고 이제 다른 인물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화자 기남은 내가 볼 땐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그냥 따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비치니까 그냥 난 우경이 밉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해한 우경은 진짜 자본주의에 완전히 적응한 그냥 그런 인물로 성공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우경은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정함이라는 건 결국 내 걸 못 챙긴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그것과 그것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아니 다정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진짜. 다정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가 오히려 기남이 다정함을 느꼈던 순간 되게 울컥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딸과 잠깐 헤어지고서 탁구를 치게 되는 상황이 와요. 복합물 같은데 탁구대가 놓여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관광객들이랑 어우러져서 탁구를 치는데 치고 나서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꽉 안아주거든요. 거기서 울컥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다정함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런 친절함, 다정함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걸 또 베풀 수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이 돌고 돌아서 따뜻함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다정함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다정함이라면 사실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정함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엄마랑 아빠랑 되게 완전 물과 불. 저랑 아빠랑 좀 닮고 엄마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엄마가 약간 제 느낌으로 되게 T예요. 그래? 엄마 되게 엄마 약간 우경 같아요. 그래. 되게 합리적인 걸 되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이제 가족이니까 정이고 가족이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고 약간 이런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되게 실속 없다고 여기긴 해서 저는 그러니까 서로가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경이 다정한 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라는 저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가 바라보는 다정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나도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게 이런 건데 내가 그냥 엄마 뭐 세탁기 망가졌다 내가 그냥 사주는 게 그게 다정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조금 다정의 개념이 다를 수 있겠다 해서 좀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냥. 그리고 가족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건 진짜 우리가 친구랑은 달리 감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존재잖아요. 끊어낼 수가 없죠.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쨌든 내 마음이 떠나도 그냥 끊기지 않는 관계인 건데 그래서 그 관계가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사실 너무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해석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딸 특히 모녀가 더 그렇잖아요. 모녀 관계가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엄마를 친구처럼 대하는데 또 엄마들은 딸을 친구처럼 보다가도 또 한없는 애처럼 보기도 하고 너무 이게 미묘해서 저는 오히려 이 진경과 엄마와 우경의 관계를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진짜? 나와 우리 엄마의 관계 그리고 오빠와의 관계가 너무 많이 보여서 공감대가 가는 게 진짜 많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공감을 느꼈던 그런 지점들이 있으실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또 우경에 지금 감정을 이입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언니들은 우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경조차도 조금 이해가 많이 됐었고 우경이 뭐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좀 우경에게 바라는 건 어머니 초대 더 자주 해라. 왜냐면 저는 사실은 우경은 더 이상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경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엄마를 초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자기 뭐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나도 우리 엄마 챙겨라는 의미로 우경 그 기남을 초대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어찌됐든 아직 엄마와의 어떤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엄마는 사실은 몇 년 만에 봐도 또 똑같이 그 답답한 엄마야. 투 스윗한 너무 다정한 엄마인 거죠. 근데 나한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다정해서 계속 손해를 보고 다니고 가방 잃어버리고 돈 잊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다니는 정말 답답한 엄마인 거예요. 아직도 몇 년 만에 봐도. 하지만 저는 이 홍콩에 몇 년 만에 이제 초대를 엄마를 한 것만으로도 아직은 어떤 여지는 있지 않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경이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남의 시선을 안 보고 우경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저의 상황과 비슷한 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얘기 쓴 거 아니야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의 시선으로 우경을 본다면 사실 되게 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냐면 그 공항에 나오는 순간부터 저도 예전에 이제 엄마를 근무할 때 초대를 해서 어머니 오신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부터 엄마가 느릿느릿 나왔어요 일단. 근데 되게 몇 년 만에 보는 건데도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확 오는 거예요. 짜증이 확 왔는데 싱가포르 집세가 비싸잖아요. 그 집이 훨씬 적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경이도 엄마한테 미국에서 이제 홍콩 왔을 때 엄마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이름 훨씬 좋아졌어. 그 설명을 주구장창해요. 근데 저도 미국은 되게 널찍널찍하니까 싼 가격에 살다가 싱가포르 조그매갖고서 비싸니까 조그맣게 사니까 엄마 나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걱정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엄마가 말을 뭘 안 할 걸 알겠는 거야 이제는. 하지만 뭘 생각할지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애초에 초대를 왜 했어 엄마를 이렇게 대할 거면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책임감이 상관이 없이 그냥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냥 엄마니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오면은 30분만 같이 있으면은 혈압이 올라. 혈압이 올라. 그래가지고 우경이 했던 엄마한테 이런 짜증들과 씨발 엄마 왜 그래? 그러고서 이제 막 불평하고 하는 거 저도 똑같이 있었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엄마랑 떨어져 살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엄마 나이 또래 여성분들하고 교감을 형성하고 더 도움을 많이 받고 나의 롤모델도 거기 생기는데 제가 되게 잘하더라고 그분들한테. 엄청 잘하는데 어느 순간 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걸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어떤 감정이입이나 뭔가 대리만족을 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 왜?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좀 생겨갖고 그 순간 엄마도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엄마를 만나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엄마들의 모습이 뭔가 좀 짜증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엄마여서가 아니라 가족이어서 그런가? 맞아요. 똑같은 행동을 다른 여성님들이 했으면 나는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아니면은 저것도 간지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경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엄마는 기남 같은 성격은 아니니까. 나중에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기남은. 나중에 저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마이클이 가갖고 그래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뭔가 나도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엄마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얼마나 짜증냈는데 우리 엄마가 느꼈을 자괴감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날 완전 기저귀 갈면서 키웠던 사람인데 저게 다 키워놨더니 언제 커하고 머리 컸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은 그런 걸 텐데 저는 그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못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서 우리 엄마 괜찮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클의 존재가 너무 고마웠고 그런 다정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안하면서 봤어. 계속 이거는 미안하고 가족이 뭘까, 엄마하고 딸은 뭘까.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거, 마이클처럼 할 수 없는 관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앞으로도 좀 숙제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작품이고. 저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좀 도피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도피가 이제 어떤 가부장 체계에서 누군가는 체념과 그냥 묵인으로 도피를 하고 누군가는 현실 부정으로 떠나버리는 도피를 하고 또 누군가는 솔로의 도피를 하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좀 외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정하지 않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마지막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남이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겠죠. 이 제목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를 잊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내가 사랑을 주었고 사랑했던 그런 대상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이클이 될 것이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랑했던 마음들을 계속 안고 계속 다정하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순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튼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손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며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 단편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남기자면 우경도 기남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곁을 좀 지킬 수 있을까? 잘 좋은 방법으로 현명한 방식으로 곁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저는 이 책을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지 않던 어떤 되게 섬세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주제들이 모여있는 책이어서 좋았기 때문에 제가 언니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지만 좀 이런 비슷한 결로 어둡고 쓸쓸해서 잘 추천을 못하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때랑 되게 비슷한 감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무료한 되게 그냥 잔잔한 일상에서 평상시에 내가 잘 느껴보지 못했던 결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언니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한 줄 평이 있는데 감독님하고 굉장히 비슷해서요. 그냥 지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희 한 줄 평은 어렵다. 가족이란 어렵다 진짜. 하지만 알아야 한다. 맞아요. 네. 오늘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203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답신하고 되게 많이 닮아있는 영화거든요. 크리스티 스튜어트 주연의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로 찾아올 겁니다. 저희가 어제 다 같이 모여서 봤는데 되게 많은 악평들이 쏟아졌어요. 기대 너무 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들을 때 좀 더 재밌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꼭 보시고 다시 저희 방송 들으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